회사를 나온 날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름은 김민수, 올해 53. 대기업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5년을 일했다. 과장까지 올라갔고 마지막 5년은 영업팀장으로 마무리했다. 손목에는 25년 근속 기념으로 받은 시계가 묵직하게 걸려 있었다. 퇴직금 통장에는 5억 2천만 원이 찍혀 있었다.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액수였다. 아내와 함께 고향 근처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었고 자식은 둘. 큰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아들은 아직 군대에 있었다. 평범한 가장이었다. 아니, 평범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는 낯설었다. 아니, 어쩌면 익숙한 풍경이 낯설게 느껴진 것뿐일지도 몰랐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줬다. 왔어요? 저녁 먹을래요? 응, 먹어야지.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TV에서는 연예인이 웃고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내일부터는 뭘 해야 하지? 출근할 곳도 없고 보고할 상사도 없었다. 자유라고 하기엔 너무 공허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핸드폰을 켰다. SNS에는 전 직장 동료들의 소식이 올라와 있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떠났고 누군가는 손주를 봤다는 사진을 올렸다. 나는 아무것도 올릴 게 없었다. 그저 퇴직한 남자일 뿐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일상은 더욱 무료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이미 시장에 다녀온 후였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점심을 먹고 나면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와 TV를 켰다. 저녁이면 또 밥을 먹고 잠들었다. 반복되는 하루가 나를 잠식했다. 여보,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생각해 볼게.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동창회라도 나가봐요. 운동도 하고. 아내의 말은 맞았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이유를 찾지 못했다. 5억이라는 돈은 통장에 잠들어 있었고 나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 쓰자니 아깝고 그냥 두자니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 경태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지? 너는? 저요? 요즘 장사 좀 하고 있어요. 일본 구매 대행이요. 구매 대행? 경태는 신이 나서 설명했다. 일본에서 화장품이나 캐릭터 상품을 사다가 한국에 파는 거라고 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두면 알아서 팔린다는 거였다. 형님 요즘 그걸로 돈 버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저만 해도 한 달에 200씩은 벌어요. 물건만 잘 고르면 되거든요. 200이라니? 한 달에? 네. 진짜 쉬워요. 형님도 한번 해보세요. 자본만 있으면 금방 키울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구매 대행. 뭔가 어렵지 않아 보였다. 그냥 일본에서 물건 사다가 팔면 되는 거잖아. 자본도 있고 시간도 남아 돌았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을 뒤졌다. 유튜브에는 구매 대행으로 월 1,000만 원 벌기 일본 구매 대행 초보 가이드 같은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다. 영상 속 사람들은 모두 성공했다고 말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도 했다. 나는 마우스를 쥔 채 화면을 응시했다. 5억이 통장에 잠들어 있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후배는 벌써 200씩 벌고 있다는데 한번 해볼까?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다음 날 나는 경태를 만났다. 홍대 근처 카페였다. 경태는 노트북을 펼쳐 보이며 자신의 스마트 스토어를 보여줬다. 형님 보세요. 이거 제가 올린 지 일주일 됐는데 벌써 신게 팔렸어요. 화면에는 일본 캐릭터 인형과 화장품 사진이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다. 가격은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 생각보다 저렴했다. 원가는 얼마야? 일본에서 사면 반값도 안 해요. 배송비 포함해도 마진 3,040%는 남아요. 경태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이미 몇 달째 이 일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돈을 벌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근데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형님 누가 못해요. 그냥 일본 사이트에서 주문하고 배대지 쓰면 돼요.
저 같은 애도 하는데 형님이 못할 리 없죠. 경태는 자신만만했다. 나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한번 시작해볼까?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구매 대행 좀 해볼까 해. 구매 대행? 그게 뭔데요? 일본에서 물건 사다가 파는 거야. 후배가 하는데 꽤 괜찮다더라고.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거 힘들지 않아요? 물건도 나르고 해야 할 텐데. 아니야, 요즘은 다 시스템이 있어. 그냥 주문만 하면 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나는 그걸 못 본 척했다. 이틀 뒤 나는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했다. 상호명은 재팬딜로 정했다. 일본에서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딜한다는 뜻이었다. 경태가 알려준 대로 배대지 업체와 계약하고 일본 쇼핑몰에 첫 주문을 넣었다. 화장품 10개, 캐릭터 인형 20개. 총 150만 원어치였다. 일주일 후 물건이 도착했다. 박스를 뜯는 순간 나는 묘한 설렘을 느꼈다. 이게 정말 돈이 될까? 상품을 사진 찍어 스토어에 올리고 가격을 책정했다. 원가에 40% 마진을 붙였다. 그리고 기다렸다. 3일 뒤 첫 주문이 들어왔다. 캐릭터 인형 하나? 나는 소리 없이 환호했다. 정말 팔리네? 일주일 만에 5개가 더 팔렸다. 한 달 뒤에는 20개가 팔렸다. 순수익은 80만 원이었다. 진짜 되네? 나는 통장 잔고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대로라면 월 200도 금방 가능할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도. 나도 이 길로 인생 2막을 쓸 수 있겠구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웃으며 잠들었다. 5억은 아직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믿었다. 첫 달 순수익 80만 원, 두 번째 달은 15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200만 원을 넘겼다. 나는 매일 아침 스마트 스토어 매출을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다. 주문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이게 바로 사업이구나. 돈이 돈을 버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여보, 이번 달 또 200 넘겼어? 아침 식탁에서 나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요? 잘 됐네. 아내는 덤덤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내는 원래 조심스러운 성격이니까. 나는 이미 다음 계획을 짜고 있었다. 월 200? 그건 시작일 뿐이다. 제품 라인을 늘리고 마케팅을 제대로 하면 월 500도 가능하다. 아니, 1000도 꿈이 아니다. 경태는 아직 200 수준인데 나는 더 크게 키울 수 있다. 자본도 있고 경험도 있고. 넷째 달 나는 투자 규모를 대폭 늘렸다. 일본 화장품뿐 아니라 전자제품, 주방용품, 의류까지 확대했다. 한 번에 700만 원어치를 주문했다. 배대지 업체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다. 고객님, 이번 물량이 좀 많은데요. 창고 공간 따로 계약하실 건가요? 아, 그래야겠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저희 쪽에서 월 30만 원에 소형 창고 임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월 30만 원이면 연간 360만 원. 하지만 매출이 올라가면 문제없다. 지금은 투자할 때다. 물건이 도착했다. 이번엔 박스가 거실 한가득 쌓였다. 아내가 눈살을 찌푸렸다. 이거 언제 다 팔아요? 금방 나가. 걱정 마. 나는 자신만만했다. 상품을 촬영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데 사흘이 걸렸다. 그리고 이번엔 네이버 광고를 시작했다. 클릭당 500원, 하루 예산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이지만 매출이 뛸 거라고 확신했다. 형님, 광고 돌리세요? 대박인데요? 경태에게 전화로 자랑했다. 응, 이제 좀 제대로 해보려고. 너도 광고 돌려봐. 저는 아직이요. 돈 좀 더 모으고 나서요. 경태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젊은 애들은 겁이 많아. 사업은 과감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상했다. 광고비는 매일 5만 원씩 빠져나갔는데 매출은 예상만큼 오르지 않았다. 클릭은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았다.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건 시간 문제야. 노출이 쌓이면 매출도 따라온다. 다섯째 달 나는 마케팅 대행 업체와 계약했다. 상세 페이지 제작부터 SNS 마케팅까지 풀 패키지로 진행하는 업체였다. 계약금 300만 원, 월 유지비 80만 원. 저희가 하면 확실히 달라요. 네이버 최상단 노출 가능합니다. 업체 실장은 자신감이 넘쳤다. 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거다. 전문가한테 맡기면 매출은 자동으로 오른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마케팅 업체가 만든 상세 페이지는 화려했지만 매출은 여전히 제자리였다. 오히려 고정비만 늘어났다. 창고비 월 30만 원, 광고비 월 150만 원, 마케팅 업체 유지비 월 80만 원. 합치면 월 260만 원이 나갔다. 매출은 월 400만 원 정도였다. 순수익은 100만 원도 안 남았다. 이게 뭐야? 나는 노트에 숫자를 적어가며 계산했다. 분명 처음에는 마진이 3040%였는데 지금은 10%도 안 된다. 광고비와 마케팅비를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그래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접으면 지금까지 쓴 돈이 다 날아간다. 조금만 더 버티면 분명히 회복된다. 규모의 경제, 그게 중요한 거야. 여섯째 달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요즘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응? 아, 사업 때문에 좀 쓴 거 있어? 한 달에 500씩 나가는데요? 괜찮아? 매출이 올라가면 다 회수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걱정이 아니라 불안이었다. 나는 아내의 시선을 피했다. 사실 나도 불안했다. 통장 잔고는 이미 4억 중반으로 떨어져 있었다. 반년 만에 5천만 원이 증발한 거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건 투자야. 손해가 아니라 투자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일곱째 달 나는 더 큰 결단을 내렸다. 쇼핑몰 대행 위탁 계약이었다. 오픈마켓뿐 아니라 자체 쇼핑몰까지 운영하는 거였다. 업체에서 사이트 구축부터 운영까지 해주고 나는 물건만 공급하면 됐다. 고객님, 자체 쇼핑몰 하시면 마진율이 훨씬 높아져요. 오픈마켓은 수수료가 너무 세잖아요. 얼마예요? 초기 구축비 500만 원, 월 유지비 12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업체 직원은 계속 설득했다. 지금 안 하시면 후회하세요. 요즘 자체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진행하죠. 계약금을 송금하는 순간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다시 다짐했다. 이대로라면 연 3천은 무난하겠는데?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다. 자체 쇼핑몰은 오픈한 지 한 달이 지나도 주문이 거의 없었다. 네이버나 쿠팡처럼 유입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다. 광고를 더 돌려야 했다. 또 돈이 나갔다. 여덟째 달 나는 처음으로 카드값을 연체할 뻔했다. 아내 몰래 예금을 깨서 막았다. 통장 잔고는 3억 후반까지 떨어졌다. 반년 만에 1억 5천이 사라진 거였다.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곧 다시 오른다. 나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난 분명히 길을 찾고 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 그럴까? 나는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했다. 거실에 쌓인 재고 박스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홉째 달 환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 엔화가 하루가 다르게 올랐다. 1엔당 900원 하던 게 950원, 1000원을 넘어섰다. 원가가 10% 이상 뛴 거였다. 아, 미친? 나는 모니터 앞에서 혀를 찼다. 이미 주문 넣은 물건들은 어쩔 수 없었다. 가격을 올리자니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대로 팔자니 마진이 없었다. 아니, 마이너스였다. 그래도 나는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지금 가격을 올리면 고객이 떨어져 나간다. 조금만 버티면 환율이 다시 내려갈 거야.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환율은 내려가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 올랐다. 1050원, 1100원. 일본에서 물건을 떼올 때마다 원가가 치솟았다.
처음에 10,000원이면 살 수 있던 화장품이 이제는 12,000원이 들었다. 팔 때는 여전히 15,000원. 배송비 빼면 남는 게 없었다. 이게 대체 언제까지 가는 거야? 나는 매일 아침 환율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 그리고 매일 한숨을 쉬었다. 그즈음 첫 악성 리뷰가 달렸다. 배송 너무 늦어요. 2주 넘게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옴. 물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일본 배대지 업체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세관 검사가 길어졌다. 내 잘못이 아니었지만 고객은 나를 원망했다. 죄송합니다. 물류 지연으로 인해 나는 정중하게 답글을 달았다. 하지만 리뷰는 계속 늘어났다. 상품이 사진이랑 달라요. 색깔이 이상해요. 포장 엉망이네요. 박스 찌그러져서 왔어요. 환불 요청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고객센터 문의를 확인해야 했다. 환불 요청, 교환 요청, 클레임. 답변을 쓰는 것만으로도 하루 2~3시간이 걸렸다. 아, 진짜 미치겠네.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다 말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악성 리뷰가 쌓이자 별점이 떨어졌다. 4.5점이던 게 4.2점, 3.9점까지 내려갔다. 그러자 매출도 함께 떨어졌다. 열째 달 더 큰 문제가 터졌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메시지가 왔다. 상품 정보 부정확으로 인한 검색 노출 제한 조치. 나는 눈을 의심했다. 노출 제한? 이게 무슨 소리야? 전화를 걸었다. 네이버 고객센터 직원이 기계적인 목소리로 설명했다. 고객님 상품 중 일부가 원산지 표기 오류로 신고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과장 광고 의심 문구가 있어서요. 과장 광고요? 전 그냥 일본 사이트에 있는 설명 번역해서 쓴 건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관련 문구는 식약처 인증 없이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상품을 전부 수정하시고 재심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2주 정도 걸려요. 2주? 그 사이 매출은 제로였다. 나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검색창에 내 스토어 이름을 쳐봤다.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 사라진 거였다. 이게 말이 되냐고. 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모니터가 흔들렸다. 신규 유입이 끊기자 매출이 급락했다. 한 달에 400만 원 하던 게 100만 원으로 떨어졌다. 고정비는 여전히 나갔다. 창고비, 광고비, 마케팅비, 쇼핑몰 유지비. 합치면 380만 원. 매출보다 고정비가 더 많았다. 재고는 창고에 쌓여갔다. 팔리지 않는 화장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박스가 1000개가 넘었다. 처음엔 금방 팔릴 줄 알았던 것들이었다. 이거 처리해야 하는데. 나는 창고를 방문했다. 차곡차곡 쌓인 박스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11째 달 카드값이 또 밀렸다. 이번엔 아내 몰래 막을 수 없었다. 카드사에서 연체 문자가 왔다. 결제일 경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아내가 물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좀 바쁘다 보니까. 카드사에서 전화 왔던데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의 눈빛이 변했다. 불안해서 분노로. 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조금이 얼마예요? 벌써 1년이에요. 아내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내가 소리를 지른 건 결혼 후 처음이었다. 우리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말 좀 해봐요. 3억 좀 안 돼. 뭐? 3억? 아내는 주저앉았다. 1년 만에 2억이 증발한 거였다. 미쳤어요? 당신 미쳤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다. 전세 보증금이 3억인데 지금 통장에 3억밖에 없다고요? 그럼 우린 뭘로 살아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조금만. 조금만요? 매번 조금만이라더니 이제 2억을 날렸잖아요.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혼자 남았다. 12째 달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쇼핑몰도 폐쇄했다.
광고도 중단했다.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재고는 여전히 창고에 쌓여 있었고 카드 빚은 1,500만 원까지 불어났다. 환율은 계속 오르고 리뷰는 계속 나빠지고 노출은 여전히 막혀 있었다. 나는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2억 9천, 2억 8천.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하지만 가슴속 목소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13번째 달 나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일본 도매업체와 직거래 계약을 맺은 거였다. 중간 마진을 없애면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대량으로 구매하면 단가도 낮출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만 성공하면.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통장에 남은 돈은 2억 7천. 그중 1억 5천만 원을 쏟아부었다.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을 섞어 3,000개 단위로 주문했다. 일본 업체 담당자는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김상, 대량 주문 감사합니다. 한국 잘 팔리는 상품만 골랐어요. 네, 믿습니다. 배송은 언제쯤 되나요? 2주 안에 한국 도착할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엔 다르다. 원가를 30% 낮췄으니 가격 경쟁력이 확보됐다. 네이버 노출 제한도 풀렸고 새로 만든 상세 페이지도 준비했다. 이번이 진짜 반등의 기회다. 하지만 이틀 뒤 일본 업체에서 이메일이 왔다. 재고 확인 중 문제 발견. 일부 상품 품절 상태. 나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품절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재고 시스템 오류 있었어요. 화장품 1200개, 건강식품 800개 출고 불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1000개는 발송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체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하고 환불 처리하거나 나머지만 받으시거나 선택하세요.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1,000개만 받으면 물량이 부족하다. 단가 할인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렇다고 전체를 취소하면 또 몇 달을 허비하는 거다. 나머지만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불은 2주 후 처리됩니다. 2주. 그 사이 카드값 결제일이 있었다. 1,200만 원을 내야 했다. 환불받을 돈은 9천만 원이지만 2주 뒤에나 들어온다. 젠장.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던졌다. 사흘 뒤 더 큰 충격이 왔다. 일본 업체에서 또 전화가 왔다. 김상 죄송합니다. 큰 문제 생겼어요. 뭔데요? 나머지 1000개도 세관에서 전량 반송됐어요. 뭐라고요? 한국 세관에서 성분 검사 문제 지적했어요. 건강식품 일부가 수입허가 안 되는 성분 포함됐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량 일본 반송입니다. 환불 처리하겠습니다. 환불은 언제요? 절차 복잡해서 1달 반에서 2달 걸릴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나는 무릎이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1억 5천이 공중으로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묶인 거다. 2달 동안. 그 사이 카드값은 계속 나간다. 창고비도 통신비도 생활비도 나간다. 통장에 남은 돈은 1억 2천. 전세 보증금 3억을 빼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사실상 없었다. 하. 나는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여왔다. 이게 끝인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 불빛만 얼굴을 비췄다. 통장 잔고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문득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53세 남자가 거실 바닥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나 대체 뭐 한 거야?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이 시점 방문이 열렸다. 아내였다. 아내는 어둠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는 말없이 옆에 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여보,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그냥 그만하자.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요.
지금 필요한 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화가 난 것도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지친 목소리였다. 당신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요. 제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다음 날 나는 결정했다. 모든 걸 정리하기로. 창고 계약 해지, 재고 전량 처분, 스마트 스토어 폐쇄. 남은 재고는 중고 거래 사이트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올렸다. 며칠 만에 300만 원에 팔렸다. 원가가 2천만 원이 넘는 물건들이었다. 카드 빚 1200만 원은 남은 현금으로 갚았다. 일본 업체에서 환불받을 돈은 2달 후에나 들어온다고 했다. 그 돈이 들어와도 이미 의미가 없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3억 1천만 원. 시작할 때 5억 2천만 원이었다. 1년 반 만에 2억 1천만 원이 증발했다. 전세 보증금 빼면 1천만 원도 안 남네. 나는 빈 창고를 바라봤다. 한때 박스가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바닥을 비췄다. 아내와 함께 부동산에 갔다. 전세를 줄이기로 했다. 3억짜리 아파트에서 2억짜리로 옮겼다. 남은 1억으로 당장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차도 처분했다. 10년 타던 소나타. 중고차 매매상에서 600만 원을 받았다. 처음 샀을 땐 3천만 원이었다. 손님, 이거 상태 좋은데 왜 파세요? 매매상 사장이 물었다. 그냥 필요 없어서요. 나는 차 키를 건넸다. 돌아서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참았다. 이제 우는 것도 지겨웠다. 이사를 끝낸 날 나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전보다 좁아진 공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달랐다. 더 낮은 층, 더 오래된 건물들. 난 실패한 게 아니라 너무 늦게 내려온 거였구나. 나는 중얼거렸다.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저녁 먹어요. 응. 우리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TV는 켜지 않았다. 말도 없었다. 그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다. 그냥 깊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끝이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다. 나는 눈을 떴다. 아직 어둠이 깔린 방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다. 숨소리만 고요하게 들렸다.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었다. 남색 점퍼에 면장갑.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53세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생. 그게 지금 내 모습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는 고요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냥 몸만 움직였다. 물류센터는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였다. 새벽 버스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 5시 50분 물류센터 앞에 도착했다. 이미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 캔커피를 마시는 사람. 나는 구석에 서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 출근. 6시 정각 관리자가 소리쳤다.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거대한 공간에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오늘은 3구역. 택배 분류 작업. 관리자가 지시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갔다. 컨베이어 벨트 옆이었다. 박스가 끊임없이 흘러왔다. 주소를 확인하고 지역별로 분류하고 다시 실었다. 단순한 반복이었다. 박스 하나, 박스 둘, 박스 셋. 처음엔 힘들었다. 허리가 아팠고 손목이 쑤셨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몸이 알아서 움직였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게 좋았다. 오전 10시 쉬는 시간이 왔다. 나는 구석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다. 옆에 젊은 청년이 앉았다. 아저씨, 담배 피워요? 아니, 안 피워. 힘들죠? 이 일. 응, 뭐. 청년은 웃었다.
25쯤 돼 보였다. 저는 군대 전역하고 취업 준비 중인데 생활비 벌려고 나왔어요. 아저씨는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나도 비슷해. 돈 좀 벌려고. 아, 그렇구나.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힘들어요. 청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고마웠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박스를 나르고 분류하고 쌓았다. 점심시간이 왔다. 구내 식당에서 1,000원짜리 밥을 먹었다. 맛은 없었지만 배는 찼다. 오후 일시 퇴근 시간이었다. 일당은 8만 원.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 벌었다. 전세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집에 돌아오면 오후 2시쯤이었다. 아내는 점심 준비를 해놨다. 왔어요? 응,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우리는 그렇게 짧게 대화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밥을 먹고 TV를 보고 낮잠을 잤다. 저녁이면 동네를 산책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예전엔 이 시간에 거실 소파에 앉아 매출을 확인했었다. 광고비를 계산하고 재고를 세고 환율을 확인했었다. 이제는 그런 게 없었다. 그냥 걷기만 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중얼거렸다. 정말 그랬다. 욕심이 빠지니 마음이 조용해졌다. 더 이상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 않았다. 더 이상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손주 보러 안 오세요? 응, 갈게. 언제가 좋아? 이번 주말에 오세요. 밥 해드릴게요.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빈 거실을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손주 용돈이라도 넉넉하게 챙겨갔을 텐데, 이제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다. 그래도 괜찮았다. 딸은 이해해 줄 거였다. 주말 분당에 갔다. 손주가 뛰어왔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공주. 잘 지냈어? 나는 손주를 안아 올렸다. 가벼웠다. 아직 4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나는 손주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딸이 밥상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식사였다. 우리는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걱정 마. 엄마가 그러시던데 아빠 요즘 일하신다고? 응, 좀.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아빠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다.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켰다. 유튜브를 열었다. 광고가 떴다. 일본 구매 대행으로 월 1,000만 원. 누구나 가능합니다. 나는 웃음이 났다. 영상 속 사람은 젊고 자신만만했다. 노트북 앞에서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여러분, 정말 쉬워요. 저만 해도 3개월 만에 월 500 찍었거든요. 나는 영상을 껐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천천히 세상을 덮었다. 나는 그 어둠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다시 알람에 눈을 떴다. 4시 30분.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었다. 거울 속 남자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했다. 물류센터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다. 퇴직금은 다시 못 벌겠지? 그건 사실이었다. 5억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2억도 1억도. 그 돈은 영영 사라졌다. 하지만 나를 회복하는 중이야. 그것도 사실이었다. 매일 새벽 일어나고 박스를 나르고 밥을 먹고 잠드는 일상. 단순하고 고단하지만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일상. 이제 나는 돈 대신 나 자신을 관리한다. 중얼거렸다. 그게 늦게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다. 물류센터에 도착했다. 관리자가 소리쳤다. 출근.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박스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장갑을 꼈다.
그리고 박스를 들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게 아니었다. 숨을 세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증거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박스를 날랐다. 새벽의 형광등 아래에서 53세 남자는 묵묵히 박스를 날랐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